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오늘은 86회 전산회계 1급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올바른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작성이라는 단계, 그 다음 마감이라는 단계, 그 다음 다시 작성이라는 단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 작성 부분에 대해서 통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분계장의 작성, 이렇게 표현하죠. 분계장의 이제 키워드는 작성이라는 부분에 시작해서 얘를 전기라는 걸 통해서 총 계정 원장의 작성. 여기서 포인트는 작성이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분계장 작성, 총 계정 원장 작성,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분계장 작성과 총 계정 원장의 작성 이후 점검이라는 걸 해요.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점검을 할 때 그 점검을 보통 우리가 시험에는 수정 전 시산표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획을 긋고, 그리고 나서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 또 점검을 해야 되죠. 점검을 해서 그 다음 여기를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가 작성이에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마감이라는 걸 해요. 마감이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분계장 마감, 그 다음 총 계정 원장 마감. 순서는 분계장이 마감되고 총 계정 원장이 마감이 됩니다. 총 계정 원장 마감, 마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드디어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여기는 마감, 여기는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포인트는 작성, 그 다음 여기에 마감, 다시 작성으로 하는 거죠. 작성, 마감, 작성. 분계장의 작성, 분계장의 마감. 작성과 마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는 순서는 원손이제 순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죠. 물론 뭐 속사정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로 가려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0으로 만들고 나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꺼내죠. 그래서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일단 얘가 지금 기말이라는 부분,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재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현재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것이 얘고요. 그 다음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것이 얘고요. 그 다음 마감인데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을 하죠. 여기서는 손하고 재가 나왔고, 이 사이에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살짝 꺼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어요.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렇게 부분을 집어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는 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 우리는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무엇으로 쓰냐면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900건 때 쓰죠. 900 몇 건이더라? 하여튼 900건 때.
900번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말이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단기매매 증권에 취득할 때는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가는 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재무상대표 반영 맞는 말이죠.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고 처분 가액 즉 돈을 받기로 했던 그 금액에서 차감해서 회계 처리만 하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맞는 말.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에 반해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거 1번, 2번, 3번 잘못된 거 많이 나오네요.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 다음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맞는 말. 약간 애매한 게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안 지워지네. 대손충당금은 이미 예상을 했던 비용이죠. 자, 3번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외상매출금이 적히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적혀서 외상매출금이 10,000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물이 9,000원이 떨어지죠. 얘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하고 기타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수금이나 대여금입니다. 미수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틀렸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얘는 대손상각비가 되어서 얘는 지금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요겁니다. 1번의 이야기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몇 번대죠? 900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말 부분에서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하죠. 전부 다 이제 붕괴를 묻는 문제예요. 1번 대형 가습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100만원 보통 넘는 거는 비품으로 처리하죠. 자, 비품과 대변에는 현금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제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발효정자를 그리고 일단 붕괴를 할 줄 안다면 여기에 자산이고 여기에 부채고 여기에 현금이에요. 자본이에요. 지금 일단은 자산이 이렇게 왼쪽에 위치를 하면 자산이 여기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증가해요. 자산의 증가. 근데 자산이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금이 자산이 오른쪽으로 갔죠. 요 반대로 가면 감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거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손익 계정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그려주셔야 돼요. 거꾸로 그리고 여기가 여기 수익, 여기가 비용. 마찬가지로 비용은 왼쪽이 증가하고 수익은 오른쪽이 증가합니다.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에 대한 현금을 조달했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자본금이라고 되죠.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본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오른쪽이 증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 이게 맞는 말이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구나. 1번 틀렸어요. 1번 맞는 말이에요. 3번 제품을 3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지금 차변에 일단 현금이 들어오고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그다음 대변에는 매출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되겠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자산이죠. 자산일 경우에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증가. 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면 오른쪽이죠. 비용이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수익의 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돼요. 4번까지 볼게요. 관리부 직원의 출산축의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는 현금. 대변의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오른쪽 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받고 복리후생비 비용이 왼쪽에 왔으니까 비용이 발생. 맞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같은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패스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문제 푸는 형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증가라는 말이 거의 답이에요. 증가라는 말이 맞고 그 다음 유효이자율법이 맞는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문제가 한 8, 90%는 풀어져요. 일단은. 그래서 현재 1번에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자 비용이 어찌고저찌고 감소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있는데 상가액은 어떠한 경우든 매년 증가를 해요. 답은 바로 1번이에요. 5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두 번째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제적으로 기록할 때 사채 아래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글자 길다 맞죠? 자, 그 다음 사채하고 그 아래에 사채 할증 발행, 제가 할증이라 쓸게요. 할증 발행 차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원이 표시가 되고 여기 1,000원 표시된다고 가정하고 여기도 만원이 표시되고 여기에 1,000원이 표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얘의 장부가액을 9,000원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하는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오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수수료 비용을 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고 그냥 받는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발행가액이 받는 돈이죠. 차감하는 표식으로 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서 유효이자율법이란 말 나왔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태생이 어디에 태생이냐면 차변에 태생을 해요. 차변에 태어나는 친구예요. 차변에 태어나다가 얘가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소멸이 되냐면 이제 이자 비용을 측정할 때 대변으로 가서 소멸이 돼요. 이게 분계가 어떤 형식으로 분계가 되냐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왔다가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가고 그 다음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이런 분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그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 4번 같은 문제나 또는 4번 같은 말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2번하고 3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쩌든 등 문제는 증가와 여기 증가와
유효 이자율법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 이런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어쨌든 답은 3번이 되죠. 대선 충당금은 자산이죠. 자산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자산의 평가성 항목, 이런 말. 자산의 평가성 항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산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감적 계정 과목, 이런 말도 써요. 이 말도 쓰고, 차감적,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죠. 차감적 계정 과목이다. 얘는 계정 과목. 얘는 결론적으로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대변에 존재하는 친구예요. 대변에 먼저 태어났다가 차변으로 오면서 소멸되는 자산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채는 아니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 1번 당자 차월하고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당자 자산, 당자 자산, 당자 자산과 아니 뭐야 지금 당자 예금, 당자 예금하고 당자 차월이 반대죠. 당자 예금은 자산이고 당자 차월은 부채고, 외상매입금 됐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정답은 3번으로 간단하게 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여기 버벅거리지.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 1,000만 원이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자, 이익준비금의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현금 배당에, 이제 금전에 의한 배당에 현금 배당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이라는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그 이상 해도 상관없겠지? 없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최소 금액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 금액은 여기죠. 현금 배당의 10%. 그럼 현금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의 10%래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10%는 현금 배당은 100만 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10%니까 1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논리만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 왜 그러냐면 실기에서도 이익준비금 금액에 네모난 칸박스를 그려놓고 거기에 알아서 적으라고 해요. 그 알아서 적으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현금 배당의 10%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8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거. 위탁 판매, 수탁자가 누구죠? 하이마트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하이마트. 위탁 판매는, 위탁자는 누구냐면 삼성전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니까 그렇네요. 맞죠? 어제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소식이 들렸죠. 한 4, 5년 아프셨죠. 아프셨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큰 획을 그으셨던 분입니다. 갑자기 그러네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 물건을 맡기는 이 삼성전자를 위탁자라고 하고, 수탁자가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이때를 수익인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품 조건부 판매. 우리를 요 물건에 통상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홈쇼핑. 홈쇼핑은 그 판매하는 그때가 매출 인식 단계가 아니라 고객이 오케이 할 때죠.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홈쇼핑 물건이라도 고객이 오케이 안 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얘를 시용 판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말로는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라는 용어도 나오지만 시용 판매라는 글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회수한 날 이렇게 해야 되죠. 정답은 3번. 왜 회수한 날이냐면 상품권이 돌아올 때 그때 물건의 상품의 인도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인도되는 시점. 여기서 할부는 장기 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 부가세법 이외에는 장기 할부이든 단기 할부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인도되는 시점이 맞는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수익 인식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질문에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